앤서니 라빈스 거인의 무한 능력. 우리의 두뇌는 빠른 변화를 원한다. 어떤 사람은 잠깐 그렇게 빨리 바뀔 리가 없어요 하고 말한다. 왜 안 된다는 걸까? 오랜 기간에 걸쳐 붙잡는 것보다 순식간에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게 있다. 두뇌는 그렇게 배운다. 우리가 영화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해보라. 수천 장의 프레임을 보고 그것을 합쳐서 하나의 역동적인 전체로 인식한다. 한 장의 프레임을 보고 나서 1시간 후에 또 한 장을 보고 하루나 이틀이 지난 후에 세 번째 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 않은가? 개인적인 변화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지금 당장 마음속의 변화를 일으켜서 어떤 일을 하거나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자신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이 몇 개월에 거쳐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신적 효과를 가져온다. 양자 물리학은 사건이 천천히 시간을 갖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비약적인 도약을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의 경험에서 또 다른 것으로 뛰어넘는다. 현재 느끼는 것이 싫다면 자신에게 내적 표상하는 방법을 바꾸면 된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사랑과 미움, 내적 표상의 결과. 또 하나의 예로 사랑을 들어보자. 사랑은 놀랍고 오묘하며 정말로 신비스러운 경험이다. 본받기 측면에서 보면 사랑은 내적 상태다. 다른 모든 내적 상태나 결과가 마찬가지로 사랑 역시 특정한 방식으로 내적 표상을 할 때 행동과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내적 상태라는 점에 주목하라. 우리는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가? 사랑에 빠지는데 가장 중요한 인지 요소는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스러운 것을 모두 나와 연합시키고 사랑스럽지 않은 것은 모두 나와 분리시키는 것이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취해서 방향을 잃는 것과 느낌이 같다. 우리는 상대방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에 입력해서 그 결과를 보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취시킨 상대방의 몇 가지 요소에 완전히 몰두해 연합된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그 순간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는 눈이 멀게 된다. 무엇이 부부관계를 단절시키는가? 물론 많은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상대방과 처음 만났을 때 매력적이었던 좋은 기억을 연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상대와 가졌던 불쾌한 경험을 나와 연합시키고 즐거웠던 기억은 분리하기 쉽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사랑하는 사람이 치약을 쓰고 뚜껑을 안 닫는다는 것이나 바닥에 물건을 흘리고 다니는 습관을 보고 그것을 큰 화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마 더는 사랑의 편지를 쓰지 않을 것이다. 또는 언쟁하다가 홧김에 했던 상대방의 말을 못 잊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그때의 느낌을 떠올릴 수 있다. 그날 느꼈던 사랑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손길, 지난주에 그가 해준 특별한 말, 또는 결혼 기념일에 해준 일 등은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내적 표상하는 것이 애정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언쟁을 하게 되면 첫 키스를 하거나 처음 손을 잡았던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아주 특별한 일을 했던 때를 기억하고 그 그림을 크고 가깝게 밝은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내적 상태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
언쟁을 하게 되면 첫 키스를 하거나 처음 손을 잡았던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아주 특별한 일을 했던 때를 기억하고 그 그림을 크고 가깝게 밝은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내적 상태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 어떤 패턴의 커뮤니케이션을 선택하든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 내가 나에게 이런 식으로 내적 표상을 한다면 결국 얻어내는 결과는 무엇일까? 현재 내 행동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그곳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인가? 이제 나의 정신적, 신체적 행동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검토해 볼 시간이다. 간단히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인데도 방치한 탓에 원치 않는 길로 끌려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차리고 싶진 않을 것이다. 내적 표상은 몰두형인가 관망형인가? 우리의 내적 표상 패턴이 주관적으로 몰두하는 패턴인지 객관적으로 관망하는 패턴인지 알아보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적 표상을 관망 상태로 객관화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다. 그들은 어떤 일에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을 객관화한다는 것은 그런 장점이 있다. 어떤 것에 대해 내적으로 깊이 빠지지 않으면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방식이 훨씬 다양해진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경험을 내적 표상하는 변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경험을 내적 표상하는 변함없는 패턴이라면 흔히 말하는 진짜 사는 맛, 즉 즐거움을 전부 놓치기 쉽다. 나는 느낀 것을 표현하는데 인색한 사람,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과 많은 상담을 했다. 자신의 경험에 몰두하는 내적 표상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 생기 있게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발견했다. 나의 내적 표상 패턴은 몰두형인가 관망형인가? 우리의 내적 표상 패턴이 주관적으로 몰두하는 패턴인지 객관적으로 관망하는 패턴인지 알아보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적 표상을 관망하는 상태로 객관화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들은 어떤 일에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을 객관화한다는 것은 그런 장점이 있다. 어떤 것에 대해 내적으로 깊이 빠지지 않으면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방식이 훨씬 다양해진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경험을 내적 표상하는 변함없는 패턴이라면 흔히 말하는 진짜 사는 맛, 즉 즐거움을 전부 놓치기 쉽다. 나는 느낀 것을 표현하는 데 인색한 사람,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과 많은 상담을 했다. 자신의 경험에 몰두하는 내적 표상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 생기 있게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의 경험에 몰두하는 내적 표상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 생기 있게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의 경험에 몰두하는 내적 표상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 생기 있게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에 몰두 상태로 주관화된 내적 표상이 많으면 정서적으로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사소한 것까지 모두 다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인생이 항상 재미있고 쉽고 신나는 것은 아니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인생의 모든 것에 몰두해 사는 사람은 상처받기 쉽고 대개 모든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인다. 몰두와 관망의 지각 필터는 물론 모든 것에 균형을 갖추고 사는 것이 인생에 중요하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는 몰두할 수 있고 관망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몰두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두뇌에서 만들어내는 내적 표상도 우리는 조절할 수 있다. 몰두와 관망의 지각 필터는 물론 모든 것에 균형을 갖추는 것이 인생에는 중요하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는 몰두할 수 있고 관망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몰두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두뇌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내적 표상도 우리는 조절할 수 있다. 하위 감각 요소를 바꿔 신념을 변화시킨다. 신념의 힘에 대해 배운 것을 기억하는가? 신념의 힘에 대해 배운 것을 기억하는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신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들을 어렸을 때는 믿었다. 신념을 관한 장을 마칠 때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졌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념을 추구하고 부정적인 신념을 피할 수 있을까였다. 첫 번째 단계는 그 신념이 우리 삶에 미치는 강력한 효과를 인식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그 신념이 우리 삶에 미치는 강력한 효과를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장에서 두 번째 단계, 곧 내적 표상의 방법을 바꿈으로써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을 배웠다. 대상에 대한 자신의 내적 표상 구조를 바꾸면 그것에 대한 감정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인생 경험에서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계속 활력을 주는 방식으로 내적 표상할 수 있다. 바로 지금 당장. 기억하라. 신념은 어떤 특정한 사람, 사물, 생각 또는 인생의 경험에 대해 확실하다고 믿는 강한 내적 상태이다. 그런 확실한 내적 상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구체적인 하위 감각 요소를 통하면 가능하다. 마음속으로 어둡고 초점이 안 맞고 아주 작고 멀리 떨어진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가? 반대로 반대인 것도 마찬가지로 느낄 수 있는가? 또한 두뇌는 독특한 저장 시스템을 갖고 있다. 확실히 믿는 것은 왼쪽에 저장하고 확실치 않은 것은 오른쪽에 저장한다. 이 말이 우습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분류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라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여 오른쪽에 저장해 두었던 것을 확실하다고 믿는 왼쪽으로 옮기기만 해도 변화할 수 있다. 이 작업을 하자마자 확실히 느낄 것이다. 조금 전에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생각이나 개념을 믿게 된다. 이런 신념 바꾸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진실이라고 믿는 것과 불확실하다고 믿는 것을 비교함으로써 간단히 실험할 수 있다. 시작해보자. 이런 신념 바꾸기는 우리가 절대적 진실이라고 믿는 것과 불확실하다고 믿는 것을 비교함으로써 간단히 실험할 수 있다. 시작해보자. 완전히 확신하는 신념들.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은 존 스미스. 나는 35.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태어났다. 나는 내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또는 마일즈 데이비드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트럼펫 연주자이다. 같은 생각을 떠올려보자. 주저할 것 없다.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것을 생각해보라. 이런 신념 바꾸기는 우리가 절대적 진실이라고 믿는 것과 불확실하다고 믿는 것을 비교함으로써 간단히 실험할 수 있다. 시작해보자. 완전히 확실하는 신념들. 예를 들어 내 이름은 존 스미스. 나이는 35.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태어났다. 나는 내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또한 마일즈 데이비스는 역사적 가장 훌륭한 트럼펫 연주자이다. 같은 생각을 떠올려보자. 주저할 것 없다.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것을 생각해보라. 이번에는 믿고 싶지만 아직 확실치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을 생각해보라. 5장에서 본 성공을 위한 7가지 거짓말 중 하나를 이용해도 좋다. 단 전혀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마라. 무언가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사실이 아님을 믿고 있다는 뜻이니까. 앞에서 의욕적이 되는 방법을 공부했듯이 이제는 하위 책의 감각 리스트를 점검하라.
확실히 믿는 것에 대한 시각적, 청각적, 체각적 모든 요소들을 점검하라. 그런 다음 불확실한 것을 선택해서 같은 작업을 하라. 그리고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보라. 믿는 것의 위치가 어느 한 곳에 있다면 못 믿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가? 믿는 것이 못 믿겠는 것보다 더 가깝거나 더 밝거나 크게 보이는가? 하나는 정지된 사진이고 또 하나는 동영상 같이 움직이는가?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가? 앞에서 우리가 의욕적이 되기 위해 했던 방법을 활용해 보라. 확실치 않다고 생각되는 것의 하위 감각 요소를 다시 프로그래밍하여 확실하다고 믿는 것과 같이 맞춰라. 색깔과 위치를 바꿔라. 목소리 톤, 빠르기, 소리의 떨림을 바꿔라. 질감, 중량감, 온도 같은 하위 감각 요소를 바꿔라. 이 일을 다 끝냈을 때 어떻게 느끼는가? 불확실함을 일으키는 내적 표상을 정확하게 변형시켰다면 조금 전만 하더라도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확실한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장애는 신념을 그렇게 빨리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건 역시 바꿔야 할 신념이다. 우리의 유일한 장애는 신념을 그렇게 빨리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건 역시 바꿔야 할 신념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헷갈리는 것과 이해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이 헷갈린다면 내적 표상이 작고 초점이 안 맞고 어둡고 멀리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이해하는 것은 가깝고 밝고 초점이 잘 맞춰진 것으로 내적 표상이 표상되어 있을 것이다. 헷갈리는 것의 내적 표상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게 만들었을 때 느낌이 어떤지 변화하는 것을 지켜봐라. 헷갈리는 것의 내적 표상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게 만들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라. 이와 같은 과정을 헷갈리는 것과 이해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이 헷갈린다면 내적 표상이 작고 초점이 안 맞고 어둡고 멀리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이해하는 것은 가깝고 밝고 초점이 잘 맞춰진 것으로 내적 표상할 수 있을 것이다. 헷갈리는 것의 내적 표상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게 만들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라. 물론 가까이 밝게 만드는 것이 항상 경험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어두워지고 초점이 흐려지면 더 강화된 느낌을 받는다. 요점은 어떤 하위 감각 요소가 나 자신과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런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하위 감각 요소를 받고 통증을 없앤다. 하위 감각 요소를 받고 통증을 없앤다. 하위 감각 요소를 받고 통증을 없앤다. 우리가 하위 감각 요소를 가지고 작업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경험을 뇌가 어떻게 느낄지 전달하는 자극 시스템의 상표를 바꾸는 것이다. 두뇌는 우리가 주는 신호, 하위 감각 요소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반응한다. 두뇌는 우리가 주는 신호, 하위 감각 요소가 어떤 것이든 거기에 반응한다. 한 가지 종류의 신호만을 제공하면 두뇌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 다양한 하위 감각 요소를 제공하면 순식간에 좋은 느낌이 들게 된다.
하위 감각 요소를 가지고 작업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경험을 뇌가 어떻게 느낄지 전달하는 자극 시스템의 상표를 바꾸는 것이다. 두뇌는 우리가 주는 신호, 하위 감각 요소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반응한다. 한 가지 종류의 신호만을 제공하면 두뇌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 다양한 하위 감각 요소를 제공하면 순식간에 좋은 느낌이 든다. 내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NLP 전문가 과정을 교육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그 방에 있는 많은 사람의 얼굴 근육이 긴장된 것을 보았다. 나는 그 표정이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속으로 내 강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만한 것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나는 한 사람에게 물었다. 지금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는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하고 말했다. 그가 그런 말을 하자마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머리가 아프다고 반응했다. 모두 똑같은 반응이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 60%가 넘는 이들이 두통을 겪고 있었다. 그들은 강연을 찍는 비디오 조명이 너무나 눈부시고 눈을 자극해 고통스럽다고 설명했다. 거기다가 방에는 창문이 없었고 환기시설은 이미 3시간 전에 고장이 나서 공기가 숨막힐 듯이 답답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모두 두통약을 사러 내보내야 할까? 물론 아니다. 뇌는 그것을 고통으로 내적 표상하는 자극을 받을 때에만 고통을 전달한다. 나는 먼저 그들의 통증을 분리시켜 그들을 밖으로 옮겨놓고 그들로 하여금 통증의 하위 감각 요소를 바꾸게 했다. 그리고 그 통증의 크기와 모양을 보게 하고는 그것을 그들로부터 3m 앞에 옮겨놓아 그 느낌을 밖으로 벗어나게 했다. 그 다음 그들의 내적 표상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하면서 그것이 자라서 천정을 뚫을 정도로 폭발하게 했다가 갑자기 작아져 떨어지게 했다. 그리고는 그 통증을 태양 속으로 밀어보내 그것이 녹아 없어진 후 햇볕이 되어 지구로 돌아와 식물을 비추게 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는지 물었다. 채 5분도 안 되었는데 95%가 더는 두통이 없다고 했다. 그들은 뇌에 신호를 보내는 내적 표상을 바꿨고 그리하여 뇌는 새로운 신호를 받아 새로운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머지 5%의 사람들은 더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 다시 5분 더 작업했다. 편두통을 앓던 사람도 있었는데 심지어 그 사람도 편안해졌다. 내가 이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자 그들은 두통이 그렇게 빠르고 쉽게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 들지 않았다.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식의 작업을 수없이 많이 해봤을 것이다. 두통을 느낄 때 다른 것에 몰두하거나 신나는 일이 생기거나 뇌의 내적 표상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꿈으로써 더는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된 경험이 있지 않은가. 내적 표상을 의도적으로 조금 조정하기만 해도 쉽게 두통을 없앨 수 있다. 사실 뇌에 어떤 구체적 결과를 생산해내는 신호만 배우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낄 수 있다. 지금까지 배운 것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까지도 엄청나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누구든 효과적으로 본받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 요소인 경험 구성의 또 다른 면에 대해 알아보자. (7장) 성공의 구조. 모든 일을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앞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처리하는지 얘기해왔다. 훌륭한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 마음속에서 이루는 내적인 것들과 세상에서 이루는 외적인 것들 모두로 끊임없이 특정한 행동을 한다. 그들의 행동을 본보기 하면 그들과 엇비슷한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또 하나 있다. 행동의 구조이다.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달라지면 그 결과도 엄청나게 달라진다. 그 개가 철수를 물었다는 것과 철수가 그 개를 물었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영수가 바다 가재를 먹는다는 것과 바다 가재가 영수를 먹는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물론 아주 다르다. 특히 여러분이 철수나 영수의 입장이 된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사용된 단어는 동일하다. 차이점은 단지 배열, 즉 문장이 나열된 단어의 순서이다. 경험의 의미는 뇌에 전해지는 신호의 배열에 따라 움직인다. 같은 자극,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의미가 다르다. 성공한 사람을 효과적으로 본받으려면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에 따라 그 사건은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뇌에 입력된다. 그것은 컴퓨터가 명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명령이라도 올바른 순서로 프로그래밍하면 컴퓨터는 모든 기능을 동원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같은 명령이라도 순서를 뒤섞어 프로그래밍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순서와 재료, 본받기의 중요 요소. 특정한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요소, 여러 가지 내적 표상, 필요한 하위 감각 요소, 올바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우리는 사랑이나 매력, 동기부여, 결정과 선택 등 인간의 모든 것에 전략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랑을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만 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사랑의 내적 상태를 자극해 불러낼 수 있다. 무언가 결정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알 수 있다면 우유부단하지 않고 즉시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어떤 스위치를 눌러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 내부의 생체 컴퓨터에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알게 된다. 제빵 과정 따라하기 vs 성공 경험 따라하기. 이런 요소와 전략의 활용은 마치 빵 굽는 일과 비슷하다. 대단히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도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 물론이다. 그가 가진 요리법만 안다면 말이다. 요리법은 다름 아닌 전략. 다시 말해 특정 결과를 산출해내기 위해 무슨 재료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계획이다. 우리의 신경체계가 모두 같다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유용한 자원 모두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전략,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우리의 신경체계가 모두 같다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유용한 자원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전략,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비즈니스의 법칙이기도 하다. 최고의 자원을 가진 기업보다 자원을 최고로 활용하는 전략을 가진 기업이 시장을 지배한다. 그러면 제빵 전문가처럼 최고급 케이크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요리법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케이크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더라도 최고급 케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제빵 전문가는 최고급 제빵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몇 년의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러니 그의 제빵 기술을 본받으면 몇 년의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셈이다. 경제적인 성공, 활력과 건강 유지, 행복, 평생 사랑을 받는 일 같은 것에도 전략이 있다.
이미 경제적으로 성공했거나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어온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전략을 본받으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본받기의 힘이다. 몇 년씩 애쓸 필요가 없다. 요리법이 우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와줄까? 먼저 요리법은 우리에게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알려준다. 인간의 경험이라는 빵을 굽는 데는 5가지 감각의 재료가 필요하다. 시각, 청각, 체각, 촉각, 미각, 후각과 같은 내적 표상 체계를 특정하게 사용해서 인간은 모든 결과를 만든다. 요리법을 개발한 사람과 똑같은 요리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재료의 양이다. 우리가 경험을 재생산하려면 재료의 종류뿐 아니라 필요한 재료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야 한다. 전략적 관점에서 하위 감각 요소를 결양화해야 한다. 요리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재료의 양을 소상하게 알려준다. 예를 들어 어떤 시각적 요소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그 경험은 얼마나 밝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가까운지 등을 알려준다. 빠르기는 어느 정도인가, 질감은 어떠한가 등도 가르쳐준다. 그러면 다 된 것인가? 재료가 무엇인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면 똑같은 고급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 아니다. 생산 공정, 언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가도 알아야 한다. 케이크를 구울 때 제빵 전문가에게 마지막에 넣어야 할 재료를 먼저 넣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같은 질의 케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재료를 같은 양만큼 같은 순서로 사용하면 비슷한 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다 된 것일까? 재료가 무엇인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알면 똑같은 고급 케이크를 만들 수 있을까? 아니다. 생선 공정. 동기를 부여하거나 물건을 구입하거나 사랑에 빠지거나 누군가에게 끌리는 일 등 모든 일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정해진 순서대로 구체적인 자극을 주면 항상 특정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전략은 두뇌 안에 있는 자원의 금고를 여는 다이얼 번호와 같다. 번호를 알아도 순서대로 돌리지 않으면 금고를 열 수 없다. 번호를 순서대로 돌려야 언제라도 그것을 열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머릿속 금고 다이얼 번호 순서와도 같아야 한다. 순서도 알아야 한다. 동기를 부여하거나 물건을 구입하거나 사랑에 빠지거나 누군가에게 끌리는 일 역시 모든 일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정해진 순서대로 구체적인 자극을 주면 항상 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략은 두뇌 안에 있는 자원의 금고를 여는 다이얼과 같다. 번호를 알아도 순서대로 돌리지 않으면 금고를 열 수 없다. 번호를 순서대로 돌려야 언제라도 그것을 열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머릿속 금고 다이얼 번호와 순서도 알아야 한다.